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준비됐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수업을 듣고 이 아까 강의계획표 말고요, 복습 문제라는 게 또 유인물이 있는데 여기 앞 페이지는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고요. 뒤에 거 보세요. 뒤에 거는 문제가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거 다 맞춰야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고 뒤에 거는 물론 OX 문제지만은 한번 다 맞춰보세요. 이따가 한번 집중을 해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하고 집에 갈게요. 자, 이제 교재 갑니다. 교재 14쪽으로 갑니다. 오늘 저희가 14쪽부터 아마 22쪽까지 갈 건데 첫날이니까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겁니다. 자, 보죠. 이제 14쪽 갑니다. 조세의 개념인데 네, 갑니다. 이제 조세의 개념인데 자, 조세. 자, 조세가 뭘까요? 뭐 제가 무서워요? 조세가 뭐예요, 조세?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세금 또.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금. 그럼 세금이 뭐예요? 세금. 조세. 네? 조세. 자, 조세가 뭐고요? 세금. 세금이 뭐고? 조세인데, 자, 이제 표현할게요. 원래는 명칭이 세금이 아니고 원래는 조세. 이 조세라는 단어인데, 이 조는 뭐냐면, 조는 조달. 얻는다, 이거 얻는다. 조달하는 거고, 이 세가 바로 세금이에요. 세금. 그럼 정부는 일정한 재원을 얻기 위해서 뭘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가 조달하고자 할 때 걷어들이는 돈, 요게 세금인데, 근데 이제 누가 요 세금을 그럼 걷어갑니까 이건데, 자, 세금 걷는 주체가 있어요. 주체는 딱 두 군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보면 큰 정부가 있고 작은 정부가 있죠. 그래서 큰 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일명 저희가 국가라고 합니다. 국가. 그래서 걷는 게 있고, 또 작은 정부는 각각의 지방이죠. 그래서 일선, 자,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걷는다 해서 이걸 보고 저희가 국세라고 칭하고요. 두 번째, 지방에서 걷는 데서 이걸 보고 저희가 현재 지방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재 모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국가. 그럼 국세는 대체 그럼 국가가 누가 걷어갑니까? 세무서. 뭐 강남 세무서 하듯이 이 세무서에서 걷는 게 국세고, 지방세는 일선 시청 혹은 구청 등등에서 걷는 게 이게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세금은 국가나 지방에서 걷어간다. 그럼 얘네가 그 세금을 왜 걷어갑니까? 걷는 목적이 있는데, 걷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국가나 지방의 재정을 얻기 위해서, 재정 수입에 확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물론 이거는 가장 큰 목적이지만 목적이 작은 것도 있어요. 저희가 뭐 나중에 이제 부동산학에서 문제가 나면 다음 중 조세가 갖는 특징적 요소인 건 아닌 건에서 1번 뭐 투기 방지 목적, 2번 재정 수입 목적, 3번 소득 재분배 목적, 4번 부동산 가격의 안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 재정 수입을 제외하고는 뭐 부동산 투기 방지한다, 뭐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도모한다, 뭐 소득 재분배다, 여러 가지는 등은 다 기타 부수적인 목적에 속해요. 근데 일단 세법상은 가장 큰 건 뭐 국가나 지방의 재정을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이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럼 이 세금을 대체 누구한테 걷어갑니까? 누구기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어요. 또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뭐라고? 출생과 동시에 무슨 의무가 있다? 조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 개인이 됐건 회사가 되건 전부 다 세금 낼 의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모든 자에게 세금을 무조건 걷어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걷지, 국가나 지방이, 물론 이 세금은요
과거에 저희가 조선시대에도 이 세금이 있었어요. 혹시 압니까? 그냥 안다고 해요. 그냥 알 거예요. 자, 조선시대에도 세금이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럼 삼국시대에도 세금이 있었대요. 저도 뭐 그때는 안 살아봤는데 있었대요. 있었지만 그게 무조건 세금을 다 걷지 않았죠. 반드시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부는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세금을 걷지만 반드시 법의 근거에서 걷지. 얘를 뒤집어 얘기하면 그럼 법의 근거가 안 돼 있으면 정부는 모든 자에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 없다? 걷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법의 근거에서 세금을 걷어가요. 그럼 이제 법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무슨 법인데? 당연히 세법. 그럼 세법만 있으면 얘한테 무조건 세금 걷어갑니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제 세금 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조성돼 있어야만 세금을 걷어가지 국가가 무조건 야 세법 있으니까 너 세금 내. 가령 어떤 갑이요. 자, 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예요. 얘 현재 실업자입니다. 집도 없어요. 집도 없고 배우자 있고 자녀 둘 이렇게 있어요. 집은 저 한강촌 밑에 한강변 밑에 텐트 짓고 삽니다. 텐트. 이런 친구한테 국가가 야, 너 대한민국 국민이지? 예. 너 세법상 세금 내. 라고 한다고 합시다. 얘한테. 그럼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세금을 낼까요? 낼 수 있어요. 텐트 팔면 돼요. 근데 이거 그나마 팔아서 세금 내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한강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이 있다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얘가 이 세금 내야 할 자가 세금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과세 요건이에요. 과세 요건. 그래서 세금은요 반드시 이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돼야만 그때 세금을 내고 또 걷어갈 수 있지. 저 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절대 세금을 걷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요건이 뭔데요? 자, 이건 꼭 기억합니다. 요건이 4대 요건인데 반드시 이 4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반드시 4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체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갈 건지. 두 번째,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게 무슨 용어냐면 세금 내야 할 자입니다. 대체 누가 세금 낼 거냐, 세금 낼 자가 누구냐 이건데 이 세법은요 무조건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지금부터 나라고 보시면 돼요. 나입니다. 나. 세 번째,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자,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얼마냐?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 세율. 이건 뭐냐면 대체 이 얼마에 대해서 몇 %만큼 낼 거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이 네 가지를 뭐라 한다고요? 과세 요건이고 반드시 요건이 충족돼야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고 세금 낼 나도 세금 낼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게요. 자, 보세요. 자, 갑이 자, 땀을 뻘뻘 흘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번에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얼마에? 5억에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취득이 됐으니까 자, 그럼 갑이 내야 될 세금은 무슨 세일까요? 당연히 취득세예요. 자,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이 세금을 내고자 하면 방금 얘기했어요. 반드시 요 요건이 다 충족돼야만 갑은 세금 낼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럼 봅시다. 첫째, 과세 대상, 그럼 저 갑에게 이 갑이 산 게 뭐예요? 아파트.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자, 누가 세금 내요? 본인. 누구? 갑 본인. 자, 갑이 세금 내야 돼요.
얼마에 샀니? 얼마입니까? 5억. 그럼 대체 몇 프로니?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5억짜리 집이면 세금 1%. 1%. 그럼 다 됐어요. 다 됐으니까 값은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얼마 냅니까? 5억 곱하기 1%. 모든 세금은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항상 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그 자체가 세금이 돼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500만 원. 또 5천만 원 하면 안 돼요. 500만 원. 그럼 이 금액을 본인이 내야 돼요. 본인이. 아까 언제 얘기했죠? 본인이 직접 내는 거 아까 무슨 납부? 신고 납부. 그래서 저 값이 직접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값이 열심히 돈을 냈어요. 신고 납부했어요. 자, 신고 납부했더니 국가가 그 갑에게, 이 갑에게, 야, 너 세금 냈으니까 너에게 국가가 특혜를 주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금은 내도 이 갑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예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적지 마세요. 이건 비보상성이에요. 비보상성. 즉 갑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상 없이 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가령 이제 다시 갑이 아파트를 샀고, 자 5억에 샀고 세금 계산 쭉 했어요. 계산된 세금이 500만 원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갑이 이제 5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지금 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이 집 사는데 돈을 다 써갖고 500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세금 낼 돈이 없으면. 그죠? 돈이 없으면 차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외적 방법인데 첫째는 뭐가 있냐면 물납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분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물납이 뭐냐면 물납은요. 돈 대신에 일정한 물건에 의해서 세금을 대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물건은 거의 다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없으니까 부동산 갖고 대신 낼게 이 얘기고요. 자, 분납은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나눠내겠다. 몇 회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겠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다 한꺼번에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돈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이렇게 물납이나 분납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취득세는요. 물납과 분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무조건 다 100% 현금 갖고 내야 돼요. 물론 재작년만 해도 취득세가 얘는 없지만 얘는 됐었는데 그걸 이제 없앴어요. 법에서. 없애서 무조건 다 한꺼번에 현금 갖고 내라. 다만 저희 세법상은 물납이나 분납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럼 대체 어떤 세금이 그럼 이런 게 가능합니까? 자, 맨 밑에 먼저 볼게요. 그 14쪽에 자, 박스 맨 밑에 봐요. 납부 방법 보입니까? 자, 금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가 납세 편의를 위해서 자, 물납과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고 밑에 1번 물납 조세법입니다. 뭐 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스톱. 그럼 아까 전 시간에 저희가 배울 세금이 총 5개였어요.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5개 중에 취득세하고 이 등록에 대한 세금은 물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금들 몇 개, 3개만 물납됩니다. 그럼 밑에 자, 흔히 보면 분납 뭐예요? 분할 납부인데 똑같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취득세나 등록에 대한 세금은 분납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작년도 2014년도 문제입니다. 그게. 다음 중 분납과 물납이 되지 않는 세금 또 되는 세금이에요. 그럼 저희는 항상 생각은 몇 개, 5개에서만 생각합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개 안에서만 생각하면 답은 나와요.
그러면 그럼 왜 이상하게 왜 근데 취득세하고 그럼 예를 듭시다. 취득세는 왜 일시 납부만 되지 물납이나 분납이 왜 안 됩니까? 라고 묻는데 물을 게 아니고 한 번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왜 취득세가 물납이 안 되나 봅시다. 얘가 산 게 뭡니까? 아파트야. 집을 샀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 가서 물어봤죠. 구청이 물납하래. 뭐요? 했더니 너 아파트로 하면 된대요. 그 아파트로 물납했어요. 물납한다는 건 이 아파트를 해당 구청에 주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를 구청에 주는 거야. 그럼 뭔 얘기인지 지금 아직 감이 안 와요? 집을 샀어요. 이게 집인데 사서 너무 좋았어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물납한다니까 이 아파트를 구청에 달래요. 구청에 아파트를 줬어요. 난 남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니까 물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납은 왜 안 되냐? 이건 아까 있었다니까? 있었는데 이걸 분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안내. 안내에서 압류를 하려고 가봤더니 이미 얘가 집을 살 때요. 처음에 은행에서 융자 받아갖고 이미 융자가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나중에 압류하려고 했더니 압류하면 몇 수? 2순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분납도 없애버리자. 그래서 분납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됩니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집을 사서 이제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상태예요.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갖고 있고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재산세가 나왔어요. 못 내겠어요? 그럼 너 낼 능력 안 되면 그 집이라도 내놔 이 얘기예요. 안 내놔? 압류하면 돼요. 국가가 압류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물납 인정돼요. 또 분납? 마찬가지 됩니다. 너 재산세 많이 나왔냐? 분납해라. 안 해? 뭐 하면 됩니까? 압류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압류를 해도 취득세가 좀 달라요. 형태가. 그래서 취득은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든 게 이미 저당이 껴있으니까 압류하기 힘들다고 했지만 물론 재산세도 마찬가지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럼 저당 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그것도 압류 못할 거 아니냐 하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재산세가 1순위예요. 압류가. 즉 취득세는 자 이거 나중에 할 얘기도 지금 해줄게요. 제 아파트가 은행에 현재 설정돼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취득세를 안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순위는 다 이 집이 경매 처분되면 은행이 1순위예요. 근데 내가 은행에 저당 잡히고 현재 안 낸 게 재산세예요. 경매 처분됐어요. 재산세 1순위예요. 은행이 밀려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채권법에서 배울 내용인데 채권의 우선권이라고 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 네 세금은요. 모든 채권보다 무조건 1순위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는 충분히 이미 설정돼도 뭐가 가능하니까 압류가 가능하니까 물납 분납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할 얘기인데 일단 그렇게 해서 물납과 분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밑에 조세 특징이죠. 볼게요. 박스 14쪽에 자 첫째 과세 주체 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세금 걷는 자 누구냐 이거죠. 두 번째 자 과세의 목적 1차적 목적 나오죠. 뭐 재정 수입의 목적. 3번 세 번째 과세 근거 자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법에 의해서. 네 번째 과세 요건 네 가지 얘기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다음에 다섯 번째 비보상성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주어지는 보상은 없다. 다섯 번째 납부 방법.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는 납부 방법이에요. 이것 말고는 요 페이지는 시험 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 방법 항상 원칙이 뭡니까? 한꺼번에 일시 금전 납부 원칙이다. 다만 돈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뭐가 가능하다? 물납이나 분납이 가능한데 모든 세금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딱 몇 개만 됩니까? 세 개. 뭐 재종량. 재종량만 돼요. 자, 제가 뭡니까?
재산세. 종이 뭡니까? 종합부동산세. 양이 뭡니까? 양도소득세. 다시 한 번 더. 자, 물납과 분납되는 거 뭐 있습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가 다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세의 개념을 받고, 자, 이제 우측 갑시다. 15쪽에. 자,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인데 요건 좀 조심할 게 많아요. 자, 첫째 1번 과세 주체 같은 말로 뭡니까? 과세권자인데 조금 바꿔야겠어요. 대체 누가 세금을 걷어간다고요? 국가나 지방. 그래서 모든 세금은 국가나 지방에서밖에 못 걷어가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어머니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요. 제가 가끔 시골에 갑니다. 가서 이제 가는 이유는 이제 농사지러 가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워낙 연세가 있어서 농사를 못 져요, 지금. 그래서 이제 빈 땅에다가 제가 가서 이제 고추도 심고 뭐 배추 심고 옥수수 심고 하는데 아마 내년 여름 되면 옥수수 아마 무지하게 먹을 겁니다. 새봄 날만. 따도 한두 끝도 없어요. 엄청 따옵니다. 이제 고추 따야 되는데 지금 고추도 못 따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추가 많이 달려갖고. 근데 그게 심게 된 이유는 나중에 알게 돼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제가 왜 농사를 짓는지. 그게 수업과 연관이 있어요. 자, 뭐 하다가 지금 그 얘기가 왔지? 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제가 이제 밤에 이제 낮에는 수업을 하고 이제 주말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타이핑을 이렇게 쳐요. 유인물 주는 걸 치는데 그럼 어머니께 꼭 그 얘기해요. 야, 불국 일찍 자라. 전기세 나온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왜? 전기세는 누가 걷어가요? 한전. 한전이 국가입니까? 아니요. 한전이 지방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걷는 건 세금이 아니고 뭡니까? 요금.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지. 그래서 세금은 무조건 국가나 지방에서밖에 못 걷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세금 걷는 주체는 뭡니까? 국가나 지방 딱 두 개고. 그래서 밑에 종류 보니까 국가, 국세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2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입니다. 지방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 네모 박스 있죠? 그 지방 밑에 요게 또 어디 시험 났어요. 다음 지방세 중에서 도구세인 것은 뭐 이렇게 난 적이 있는데 뭐 외우지 마세요. 낯섰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세금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밑에 큰 지번 갑니다. 자, 과세 대상 같은 말로 과세 객체 또는 과세 물건이라고 돼요. 과세 물건. 그래서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 과세 객체, 또 과세 물건이라고 돼요. 과세 물건. 얘는 대체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갈 거냐? 무엇? 아까 이거죠.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걷을 거냐? 그래서 보니까 조세 부과의 목적. 이 부과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용어 설명해 줄게요. 부과라는 거는 부과. 세법상 용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과가 있고 징수가 있어요. 징수. 그래서 부과라는 용어가 있고 대충 알 거예요. 부과 뭐 징수. 징수는 뭔지 알죠? 받아내는 게 징수예요. 징수. 그럼 부과는 내라고 하는 게 부과예요. 그럼 국가가 야 너 세금 내. 이게 뭐고? 부과. 부과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받아내야죠. 그게 뭡니까? 징수. 그래서 결국 정부가 야 너 세금 내. 라고 하는 게 부과입니다. 그래서 자 조세 부과에 너 세금 내. 라고 하는 목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수익 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소득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있죠. 무슨 세? 소득세. 그럼 정부가 세금 내라고 해요? 내지 말라고 해요? 내라고 하잖아. 왜? 그래서 저희가 매년 5월 달이 무슨 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돼요. 뭘 내야 돼요? 소득세. 이게 바로 과세 대상이지. 소득이 없으면 안 내겠죠. 소득이 있으니까 내야 돼요. 뭘 냅니까? 소득세. 그 다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죠. 장을 보면 계산서가 쭉 나오죠. 맨 밑에 보면 물품 금액 얼마, 밑에 뭐 부가가치세 얼마 써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세금이 붙는 거예요.
그건 어떤 소비 형태일 때. 그래서 재산이 됐건 소득이 됐건 행위가 됐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붙는 게 과세 대상, 과세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건지 그 정도면 됐고, 자 넘겨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제목이 거창하죠. 뭡니까?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인데 요건 뭐냐면 자 아까 누가 세금 낼 거냐, 세금 낼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아까 누구였어요? 무조건 나입니다. 나. 행위의 주체자는 다 나니까 내가 세금을 내요. 그래서 나를 보고 납세자 또는 납세 의무자 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납세자라고도 하고 납세 의무자인데 납세자는 좀 포괄적 의미에서의 용어고요. 납세 의무자는 좀 세부적 의미에서의 명칭이에요. 근데 둘 다 같은 뜻인데 해서 일단 뭐 큰 의미는 뭐고 편하게 납세자. 그래서 이걸 세분화한 건 납세 의무자인데 그래서 밑에 보면 자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의해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자고 이 친구는 본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으로 각각 구분한다. 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어쨌든 납세 의무자는 뭐 할 자, 세금 내야 할 자예요. 지금 밑에 1, 2, 3, 4번 있죠? 4개에서 저희 시험하고 관계 있는 건 괄호 1번, 2번, 3번이에요. 4번 납세 보증인은 저희 시험에 안 납니다. 또 1번. 자, 본래 납세 의무자 이게 뭐냐? 나요, 나. 자, 내가 소득이 있으면 난 뭘 내요? 소득세. 또 내가 집을 샀으면 뭘 냅니까? 취득세. 내가 집을 갖고 있어요. 뭘 냅니까? 재산세. 내가 집을 팔았어요. 뭘 냅니까? 양도소득세. 다 누굽니까? 나. 보면 1번. 자, 세법에 의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본래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돼 있는데 왼쪽에 보니까 취득하면 취득자, 또 행위자, 소유자, 뭐 소득 발생자. 그래서 그 해당하는 자, 본래자가 본래 원칙적인 자, 나 자신이 뭡니까? 본래 납세 의무자라고 칭하는 겁니다. 쉽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연대 납세 의무자인데 그거하고 3번에 보면 제 2차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돼요. 두 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세금을 대신 낸다예요. 즉, 보세요. 이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가령 얘가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얘가 세금을 안 냈어요. 안 내면 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이게 이제 관계자인데 이 관계자가 이 친구의 세금을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얘가 안 낸 세금을 누가? 특정 관계자가 그 세금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무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또는 무슨 납세 의무자? 제 2차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근데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차이점이 뭐냐면 연대 납세 의무자는요. 이 세금 안 낸 친구 있죠? 이 친구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얘가 세금을 안 냈잖아요. 안 낸 게 돈이 있어서 안 냈을까요? 없어서 안 냈을까요? 네? 얘가 세금 안 냈어요. 지금 안 냈는데 없어서 안 냈을까요? 있음에도 안 냈을까요? 보통 대부분 없었으니까 안 냈겠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있어서 안 냈건 없어서 안 냈건 그걸 따지지 않겠다. 무조건 안 냈으면 얘한테 부과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자, 아버지가 계세요. 자식 갑이 있고 자식 을이 있어요. 저 자식이에요. 자, 아버지가 어느 날 사망을 했어요. 재산 100억을 남기고 사망했어요. 그럼 자식들 좋아하겠죠, 그죠? 왜? 100억이 뭐 되니까? 상속되니까 겁나게 좋아하겠죠, 그죠? 자, 형하고 동생이 사이좋게 이 100억을 분배했어요. 어떻게? 형 90억, 동생 10억.
사이좋게. 자, 그럼 내야죠. 근데 뭘 내야 돼요? 상속세 내야 돼요. 상속세 내야 됩니다. 상속세를 내야 돼요. 자, 근데 저희 형이 90억을 상속받자마자 그냥 튀었어요. 도주했다고, 도주. 90억을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면 지금 안 냈으면 형이 돈이 없어서 안 냈어요? 아니면 있는데도 안 냈어요? 있는데도 안 냈지? 그럼 국가는 공동상속받은 을에게 야, 네 형이 세금 안 냈어. 네가 대신 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그럼 동생은 형의 세금을 대신 물어내야 돼요. 자, 또 하나. 이번에는 자, 형이 90억 받았어요.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90억 받으니까. 난 이 90억 가지고 내가 180억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갔어요. 어디? 마카오. 어딘지 알죠? 마카오 정킷방이라는 데 갔어요. 그 유명한 야구 선수하고 가서 90억을 다 탕진했어요. 다 잃었어. 90억을 다 잃었어요. 90억. 어떤 분은 뭐 신문 보니까 100억을 잃고 갔다고 하대. 유명한 기업인. 자,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거지가 돼서 왔어요. 왔더니 웬걸 이 세금 내야 된대요. 돈 있습니까? 없잖아. 그 못 냈어요 이제. 그랬더니 역시 세무서는 이 동생한테 야, 네 형이 보니까 재산 다 날린 것 같거든. 어쨌든 상속받았으니까 네가 대신 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 안 낸 이 형이 돈이 있어서 안 냈건 없어서 안 냈건 그건 묻지 않고 무조건 안 냈으면 특정 상속인에게 무조건 물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연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안 낸 원인은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자, 2차 납세 의무자는요. 얘는 돈이 있어서 안 낸 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즉 납부 능력이 없어서 못 냈을 때 대신 내주는 게 요게 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럼 얘는 납부 능력이 있건 없건 무조건 안 내서 물어주는 게 뭐고? 연대 납세 의무자. 납부 능력이 없어서 대신 묻는 게 뭐고? 그게 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읽어볼게요. 자, 2번 연대 납세 의무자예요. 자, 본래 납세 의무자의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그 비출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납세 의무와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납세임을 지는 거다. 3번 제2차 납세 의무자가 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자 비주얼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요때 하나예요. 그럼 차이점 나왔죠, 그죠? 연대 납세 의무자는 납부 능력을 안 따집니다. 하지만 2차 납세면은 납부 능력이 없을 때에 한해서 대신 납부를 하게 하는 것. 그게 무슨 자? 2차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용어 정도만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는 안 낸 애가 뭐다? 납부 능력을 안 따지는 거고 아예 무시하고 2차 납세면은 뭐가? 안 낸 애가 납부 능력이 없었을 때만 대신 내게 하겠다. 그렇게만 일단 용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시다. 이제 밑에 큰 4번으로 가죠. 쉽죠? 오늘 수능도 쉽답니다. 왜 쉽다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뭐 수능 보는 또 자제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번 수능이 4월 달하고 9월 달 모의고사 수준으로 냈대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근데 제가 아는 분 딸내미가 9월 달 수능을 만점 맞았거든요. 9월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걔가 만점 맞을 정도면 쉽게 난 것 같다 이거지. 이해되세요? 그 친구가 만점 맞을 실력이 안 되는데 만점 맞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근데 모르지. 뚜껑을 따봐야 알겠죠. 자, 이제 16쪽이 맨 밑에 4번 갑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세액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점이 3개가 있죠. 첫째는 산출세액은 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돼 있고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도한다고 되어 있고 차감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요. 맨 위에 첫 번째 있는 거 있죠? 산출세액만 이해하면 돼요. 또 그거 말고 밑에 거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건 그냥 계산 공식을 적다 보니까 다 나온 거지 실제 두 번째, 세 번째 건 한 번도 지금까지 시험 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나면 그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에 이제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자 계산 방법인데 요 계산 방법은 다 똑같아요. 항상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산출세액이 나와요. 모든 세금의 계산 방법은 다 똑같아. 그래서 항상 뭐 곱하기 뭐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한번 뭐요? 산출세액. 그럼 이제 과세 표준이 아까 뭐였어요? 얼마냐? 즉 이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꼭 있어야 할 일정한 기준. 여기에 과세 표준이요. 자, 세율 이건 뭐냐? 요 기준에 곱하기죠, 곱하기에서 곱하기 대상인 거. 곱하기 대상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현재 법에서 다 나와 있어요. 법에서 어떤 세금은 몇 %라고 다 써 있어요. 그럼 아는 거 하나 있죠? 부가가치세가 몇 %죠? 부가가치세? 훌륭합니다. 10%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게 세율이라 해요. 그럼 는 뭐가 납니까? 산출세액. 산출이 뭐예요? 계산되었다. 뭐가? 세금이. 그래서 계산된 세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세금은 계산 방법이 다 똑같아요. 뭐 곱하기 뭐 한다고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표시한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17쪽 가볼게요. 그럼 이 과세 표준에는 자, 이 표현 방법이 기준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정한 가액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형태가 있고 둘째는 가액이 아니고 일정한 수량 등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두 가지 형태로 이게 구분돼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요. 일정한 어떤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것도 있지만 금액이 아닌 어떤 무게, 개수에 대해서 걷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때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되는 걸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종가세라고 하고 일정한 수량에 의한 건 뭐냐? 종량세라고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종가세예요. 거의 다 금액적 요소에 의해서 계산이 돼요. 그럼 여쭤볼게요. 자, 갑이 다시 갑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얼마에? 1억에 샀다. 몇 평을? 34평을. 그럼 일단 갑이 아파트 샀으니까 내야죠. 뭘 내야 됩니까? 취득세 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1억을 가지고 계산할까요? 평수 갖고 할까요? 1억 갖고 하겠죠. 그럼 얼마 곱하기 1억 곱하기 1% 세금 1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금액에 의해서 계산된 걸 보고 저희가 뭐라 한다? 종가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아파트가요. 이 면적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한다면 그때 뭐가 됩니까? 종양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어떤 금액적 요소가 많지 이런 거 갖고 하는 건 잘 없어요. 물론 있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험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가 많다? 종가세가 많고 일부는 종양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자 이제 곱하기예요. 자 곱하기 뭐 세율. 그럼 과세 표준인 두 가지니까 당연히 뭐 또 세율도 표현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가세일 때는요. 무조건 곱하기 %로 표기가 돼요. 대신 종양세일 때 무조건 곱하기 몇 원으로 이게 표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아까. 자, 취득금액 1억 원이에요. 곱하기 뭡니까? 1%예요.
1%. 그래서 항상 종가세일 때 뭐? 퍼센트, 종량수일 때 원인데 이 용어가 있네. 퍼센트를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정률 세율이라고 몇 원을 뭐 이렇게 불러요. 정액 세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세금 계산 방법 똑같다. 뭐 곱하기 뭐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한다. 그래서 항상 종가세일 때 뭘 곱하고요? 퍼센트를 곱하고 종량세일 때 뭘 곱한다? 몇 원을 곱한다. 일단 여기까지 다시 정리할게요. 교재 갑니다. 17쪽에. 자, 과세 표준 보죠. 맨 위에. 이러한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하죠. 그래서 2번 이 경우 과세 물건의 가액이나 금액에 의하여 과세 표준이 산출되는 거 뭐라 합니까?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에 의해서 정해진 뭡니까? 종양세. 근데 대부분은 다 뭐가 많다고요? 종가세가 많다. 두 번째 2번. 자, 6번. 자, 이제 세율 봅니다. 얘는 뭐예요?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곱하여지는 뭐나 뭐 비율 또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2번 과세 표준이 종가세의 경우는 뭐하고 비율 퍼센트를 쓰고요. 종량 쓸 때 뭐합니까? 일정한 금액 몇 원을 적용한다. 그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세 표준이 종가세면 종가세 곱하기 뭐? 퍼센트. 종량 쓸 때는 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볼 것보다 위에 것만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계산 방법이 뭐 곱하기 뭐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고 이때 대부분은 뭐가 많다? 가액이 많고 항상 곱하기 뭡니까? 퍼센트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또 이제 7번 있는데 요건 지금 하기 좀 뻐거울 건데 뭔지만 알려줄게요. 지금은. 자, 7번이 제목 보니까 세율에 의한 분류인데 자, 보면 그 박스에 이게 나오죠. 첫째 뭐가 나옵니까? 비례세율이 있고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초과 누진세율인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책에 써 있는 것은 책에 써 있는 거고 일단 쉽게 정리해 줄게요. 이 위에 있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율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똑같다는 얘기고 누진세율은 점점 상승한다. 상승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승한다. 그럼 먼저 설명해 줄게요. 자, 요거부터 볼게요. 자, 비례세율 갑니다. 얘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가령 이렇게 건물이 있다 합니다. 건물. 요게 1,000만 원이야. 이게 있고 얘는 두 개 층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이 두 개 층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놈은 무조건 세법상 야 10%다 라고 법이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1,000만 원인 놈도 이 놈도 얼마 곱하기 얼마? 1,000만 원 곱하기 얼마고? 10%가 될 거고. 얼마입니까? 그럼 1,0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이지. 정신 나갔죠? 100만 원. 얘는 합이 얼마입니까? 합이 2,000이야. 그럼 넌 얼마 곱하기? 2,000만 원 곱하기. 얼마니까? 10%니까 10%. 그럼 넌 얼마? 넌 200만 원. 이렇게 이 과세 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이 비율 자체가 일정하게 적용되는 걸 보고 저희가 비례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 대표적인 거 아까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 10%. 그럼 그거는 뭐 껌 한 통을 사도 몇 퍼센트? 10%고 뭐 자동차를 사도 얼마고? 똑같이 10%예요. 자, 그럼 누진은 뭐냐? 자, 보죠. 누진세율 범위죠. 이번엔. 자, 조건은 똑같이 갈게요. 똑같이. 자, 1,000만 원이 있고 똑같이 1,000만 원, 1,000만 원. 근데 얘는 10에서부터 20%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이제. 아까 같이 딱 10이 아니고 얘는 얼마부터 얼마? 10에서부터 20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진은 항상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다. 그래서 법에 보니까 야 1,000만 원까지는 얼마를 쓰게 돼 있고 10%를 쓰되
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20%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천만 원이니까 얼마 쓰면 돼? 똑같이 10%. 그럼 천만 원 곱하기 10% 얼마인데? 100만 원. 얘는 보니까 합이 2천이에요 지금. 2천인데 아까 법에서 얼마까지는? 천만 원까지는 얼마 쓰라고 했어? 10%. 그럼 요 천만 원, 요 부분은 천만 원 곱하기 얼마 쓰고? 10%. 100만 원이고 단 이 천만 원 넘어간 금액에 대해선 몇 퍼센트 쓰세요? 20%.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2천만 원 곱하기 20%. 얼마입니까? 200만 원. 두 개 다 합친 게 세금이에요. 얼마? 300만 원. 이게 누진세율을 하는 겁니다. 즉 과세 표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모두 높아져. 세율도 점점 높아지는 것. 이게 뭐고? 누진세율을 하는 거고요. 과세 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거 뭐랍니까? 비례세율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이걸 다 외우지 말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간다. 뭐라 합니까? 초과 누진세율. 아니 뭐 그냥 뭐 누진도 관계없어요. 자, 똑같다. 뭐라 합니까? 비례세율을 한다. 그래서 밑에 그 내용 나오죠. 그거 보면 자 읽어볼게요. 박스에. 자, 비례세율 봅니다. 땡땡 옆에 과세 표준 금액이나 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율이 일정하다고 했죠. 자 밑에 초과 누진 봅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나 가액이 커짐에 따라서 모두 커져요. 세율도 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가 뭡니까?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네. 참고로 아까 얘는 이 세율은 누가 정한다? 현재 법에서 다 정한다고 했어요. 그죠? 법에서 어떤 세금은 몇 퍼센트요? 지금 다 모르지만 뭐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요? 10%요? 뭐 취득세는 몇 퍼센트요? 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요것도 지금 할 건 아닌데 일단 볼게요. 그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18쪽 갑니다. 자, 18쪽에 가면 외뇌 참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이셔요? 네, 참고사항 제목 봅니다. 뭡니까? 지방세 세율 적용에 의한 분류인데 이게요. 국세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지방세에만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특성이 있는 건데 이게 왜 지방세만 이런 특성이 있냐면요. 자, 아까 얘는 법에서 정해요. 그럼 법에 보면 세법상 세금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죠. 그럼 아까 국세는 다 누가 가져갑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세 다 누가 가져가요? 해당 지방에서 다 가져가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방이 뭐 저희가 흔한 말로 뭐 조선팔도라고 하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 지방이 지방마다 재정 상태가 똑같을까요? 재정 상태가 좀 엇박자일까요? 그죠? 다 같지 않겠죠, 그죠? 뭐 흔한 말로 그지? 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참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A 동네하고 B 동네하고 같지 않듯이 그죠? 또 호남과 경상이 또 같지 않고 또 뭐 강남하고 광복이 같지 않듯이 다 달라요. 근데 세법상 세율은 똑같아요. 왜? 법이니까. 그럼 아까 취득세가 가정 취득세가 주택을 샀을 때 1%로 합시다. 1% 가량. 그럼 그 1%는 부자 동네도 1%고요. 가난뱅이 동네도 1%예요. 근데 부자 동네는 어차피 집을 샀건 뭐랬건 1%가 어찌 보면 뭐 오버해서 얘기하면 껌값에 불과해요. 껌값. 아이고 가지고 내면 되죠. 근데 가난뱅이 동네는 그 힘들게 돈 벌어서 집을 샀고 또 세금도 내야 돼요.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면 문제는 어디가 체납이 더 심할까요? 안 내는 게. 가난뱅이 동네가 더 못 내요. 그러면 그 가난뱅이 동네 어떻게 해? 그 지자체의 장, 뭐 도지사가 되건 누가 됐건 야 무조건 압류해. 또 이렇게도 못해요. 왜? 압류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그분 나중에 이제 정신상 끝이야. 더 못 나와요. 왜? 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도민을 위해서 지가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 그 도지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타개할까? 세금도 걷고 인심도 얻을까? 그래서 도지사가 의원들을 불러요. 그 도의원을 다 불러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의원이 국회의원 아니에요. 도의원입니다. 손 들더니 취득세를 낮춥시다. 법에서
1%라고 되어 있는 걸 낮춰서 0.5%만 받읍시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럼 세금 낼 분들도 어떻게 금액이 적으니까 좋을 거고 또 저희도 세수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금도 거둘 수 있고 또 저희는 인지도도 싸서 좋고. 안 그러겠어요? 저 나중에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언젠가 서울시장 나올지도 몰라요. 공약사항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시는 모든 지방세를 다 반 이상 깎아주겠다. 이게 제 공약이에요.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지방세가 반인데 될 수 있어요. 그럼 100만 원 내던 재산세가 50만 원인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그러한 권한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줘요. 줘서 그 지자체가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정하려고 하는 지방이 없었는데 법은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지자체가 어떤 지방도 조정한 지방은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굳이 할 게 있겠냐. 그게 이제 지방세가 갖는 특성인데 그럼 봐요. 이제 박스에 2번 봐요. 2번 제목 봅니다.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이, 그 박스에 참고 18쪽에 박스 위에 박스 2번. 자, 제목 읽어봐요. 뭡니까? 그렇죠. 이제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걸 보고 제가 표준세율이라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준 걸 쓰되 그게 여의치 않다면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누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고 그럼 지방세는 다 조정 가능한가? 아니에요. 조정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1번 갑니다. 1번 제목 뭡니까? 일정 세율.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이거는 법에서 정해준 대로만 세금을 내는 거지 지자체장이 절대 조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금 종류를 잘 봐요. 그 1번에 보면 레저세인데 이게 뭐냐면 속된 말로 먹고 노는 세금이에요. 그 경마장, 경륜장 알죠? 거기서 이제 막권을 구입해 갖고 이제 그때 발생하는 게 이 레저세인데 그럼 국가가 가만히 보니까 혹은 뭐 경마장이 과천에 있죠. 과천시에서 가만히 보니까 경마장 하면 매번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 말밥 주러 간다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와갖고 막 이 경마지 들고 배팅해갖고 달려라 이런 분한테 국가가 굳이 그걸 낮출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건 과천시도 왜 내비둬도 뭐 경마장이 꽉꽉 차는데 왜 그걸 낮춰? 그래서 얘는 조정 못 해주고 대신에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세금 2번에 보면 대부분 지방세는 다 조정이 가능해요. 저희가 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뭐 취득세, 뭐 등록 면허세, 재산세 등등 대부분의 지방세는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만 기억해요. 뭔 율? 표준세율.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을 쓰자. 다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참고사항인데요. 가감할 때 어느 정도 폭으로 가감되냐면 아까 제가 언뜻 답을 얘기했어요. 1%인데 0.5만 받자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한때 재미난 일화가 한 번 있어요, 이게 아주 재미난 일화인데, 모르겠어요. 그때 그분이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요, 그분이 이제 천명하시던 게 늘 그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해갖고,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도입된 게 뭐냐면, 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 즉 재산세는 뭐 하겠다? 높이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취득세 낮추고 재산세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고 그게 다 언론에 났고 실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서울에 이쪽에 있는 모 구청장께서 뭐 다 알 거예요. 강남구인데요. 강남구하고 송파구인가요? 이쪽 구청장들께서 우리는 낮추겠다고 했어요. 즉 국가는 뭐 하겠다? 높이겠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의회를 거쳐 낮추겠다 했어요. 난리가 났죠, 전국이. 야, 대한민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사는 동네인데 그 낮추면 되냐? 또 그래서 이제 어떤 국회의원께서 그 강남 그때 당시 구청장한테 막 그 퍼부었죠. 그분이 퍼분 게 뭐냐? 왜 낮추냐를 퍼분 게 아니고 당신이 뭔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냐? 응? 모든 법은 국회에서 정해지고 세율도 국회에서 정하는 건데 당신이 뭐 구청장 주제에 뭔데 당신이 이걸 낮추고 높이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분이 잘못된 게 뭐예요? 낮춘 걸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그죠? 법을 통과시키는 건 다 국회인데 일개 구청장이 당신이 뭔데 왜 낮춘다고 하냐? 그게 상당히 그때 이제 재미난 사건인데 저는 이제 세법이 뭐 누가 잘못 떠나서 그 질타하신 분 있죠? 전 이분이 더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 법은 국회가 제정하는 거지만 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높이고 낮출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뭐 대통령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됐어요. 누군지 몰라도. 누구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안 됐어. 안 됐어요.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치, 사회, 경제보다 다 아는 분인데 이분 세법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조정할 수 있다. 저거까지 보고 자 이제 8번 갑니다. 18쪽에 8번 징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예, 요거 별표합니다. 징수 방법 별표하고 자 그거와 함께 우측에 갑니다. 19쪽에 9번입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가산세라고 나오죠? 나옵니까? 요것도 별표. 이 두 개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징수 방법하고 가산세 또 한 장 넘겨봅니다. 또 있어요. 자 20페이지 가면 10번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가산금 있죠. 이것도 별표. 그래서 그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도 매년 시험에 나요. 이것도 해서 좀 쉬었다가 그 가산세 가산금 징수 방법도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